류여원 씨와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럽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완강했고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결혼을 보름 앞둔 날 우연히 그녀의 임신 진단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녀는 제게 허락을 구할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수년간 쌓아온 우리의 감정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심했고 우리 사이의 모든 기억과 연결고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들어섰어야 할 날, 저는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와 저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바이따 씨가 암에 걸려 1년밖에 살지 못해요. 그의 가장 큰 소원은 가족에게 아이를 남기는 거예요. 그는 예전에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이제 제가 그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해요. 이런 말을 이번 달에만 수천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류여원 씨가 처음 이 제안을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의 매일 그 이야기를 꺼냈죠. 처음에는 가볍게 허락을 구하는 태도였지만 점점 뻔뻔해지더니 저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생명의 은혜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는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건가요? 한 달 동안 계속된 논쟁에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돌릴 힘조차 없었죠. 그저 5년 동안 사랑해온 그녀에게 갈라진 목소리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결혼인데 지금 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를 뭘로 생각해? 류여원 씨는 처음으로 제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온몸이 검은 구름에 뒤덮인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태도는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아저씨,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알아요. 하지만 바이따 씨를 도울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저는 그가 후회 속에 떠나가는 걸 볼 수 없어요. 게다가 인공수정일 뿐이잖아요.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이해해 줄 거죠.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류여원 씨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바이따 씨의 아이를 낳겠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의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전화벨 소리에 가로막혔습니다. 류여원 씨는 화면을 보더니 전화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류여원 씨는 소꿉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고 심지어 대학교도 같은 곳을 다녔죠. 어릴 때부터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묵묵히 그녀 곁을 지켰지만 그녀는 한 번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다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마침내 저의 헌신을 알아차리고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알고 지냈고 연인이 된 후에는 가장 가깝고 서로를 믿는 사이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함께했지만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통화할 때도 제 등 뒤에서 했죠. 한 번은 그녀가 고열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휴대폰으로 계속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가 깰까 봐 걱정돼서 소리만 끄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그녀의 휴대폰에 닿자마자 그녀는 눈을 뜨더니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저를 추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는 듣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성격이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그녀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심지어 이제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면서 제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류여원 씨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코트를 들고
입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당신은 잘 생각해봐요. 저는 그녀의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를 저렇게 서두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이따 씨밖에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바이따 씨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저는 확대해서 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저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진단서를 들고 산모의 이름을 확인하니 류여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을 보고 저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3주라고요. 즉, 한 달 전에 류여언 씨는 인공수정을 했고 바이따 씨의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게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제게 물어봤던 걸까요? 아마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였겠죠? 저는 갑자기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지쳐 땅에 주저앉았죠. 심장이 큰 손에 꽉 쥐어진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류여언 씨가 아까 그렇게 기뻐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서둘러 떠났던 이유도요. 인공수정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바이따 씨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아마 지금쯤 병원에서 바이따 씨와 함께 축하하고 있겠죠. 저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끝없는 슬픔이 마음속에 퍼져나갔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달 전에 저는 프러포즈에 성공했고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웨딩드레스와 호텔도 일찍 예약해뒀죠. 늘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류여언 씨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면서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동생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제, 오빠가 곧 결혼하는 건 알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정말 우리 연구실에 들어올 생각은 없는 거야? 오빠는 스승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잖아. 스승님은 늘 오빠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셔. 오빠가 곧 결혼하니까 스승님께서 오빠에게 연구실에 한 달만 있고 보름은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면 아내와 함께할 시간도 있을 거야? 스승님께서 새로운 연구실을 만드신다는 이야기는 반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저를 연구실로 초대하셨죠. 하지만 연구실에 들어가면 외부와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한번 연구가 끝나야만 나갈 수 있죠. 짧으면 1~2달, 길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류여언 씨와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고 그녀와 연락이 끊기는 것을 더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초대를 거절했죠.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임신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류여언 씨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우리 사이의 감정과 결혼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동생, 연구실에 가겠습니다. 휴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연구 일정에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여동생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잘 됐네. 스승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언제쯤 올 수 있어? 결혼식 일주일 후는 어때? 그러면 신혼여행도 갈 수 있잖아.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이 필요 없어. 결혼식 당일에 갈게. 제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 10일에 붉은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를 쳐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식이 며칠 남았는지 스스로에게 알려주고 준비할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류여언 씨와 헤어지는 날을 세는 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셈이죠. 15일 후, 류여언 씨,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류여원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어디 있냐고 묻지 않았죠. 이미 바이따 씨의 웨이신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나와 서둘러 바이따 씨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바이따 씨의 할머니는 류여원 씨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으로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죠. 류여원 씨와 5년 동안 함께했지만 그녀는 프러포즈를 수락한 후에 딱 한 번 제 집에 왔습니다. 집까지 차로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 전에는 한 번도 먼저 제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했으니까요. 심지어 그때 돌아왔을 때도 그녀의 태도는 그저 형식적이고 예의 바를 뿐이었습니다. 바이따 씨의 가족을 대할 때처럼 다정하지 않았죠. 저는 마음속의 고통을 억누르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결혼을 취소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류여원 씨는 예전에 결혼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의미 없는 의식이라고 생각했죠. 저의 완강함 때문에 그녀는 마지못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동의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죠. 오랫동안 류여원을 사랑해왔잖아. 얼마나 걸려서 그녀와 결혼할 수 있게 된 건데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야? 제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포기하다니요. 당연히 아쉽죠. 그녀를 20년 넘게 쫓아다녔고 마침내 그녀가 저와 결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온 감정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불균형했습니다. 처음부터 늘 제가 류여원 씨의 발걸음을 쫓아갔죠. 그리고 그녀는 저 때문에 멈춰선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그녀가 저와 결혼하는 것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저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제게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믿었죠.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겨지는 바이따 씨가 나타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류여원 씨는 모든 사람에게 차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따 씨 앞에서 그녀는 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거의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죠. 그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바이따 씨가 그녀의 목숨을 구해줬고 그녀는 그저 생명의 은혜를 갚고 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바이따 씨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바이따 씨의 아이를 낳아 대를 잇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게 허락을 구하는 척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몰래 인공수정을 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와 류여원 씨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10년이 넘는 감정이 끊어내기 힘들더라도 저는 반드시 그것을 없애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연구실에 갈 거라고만 말했죠. 앞으로 오랫동안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없을 거라고요. 죄송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자정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류여원 씨도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맡고 얼굴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서 저리 가세요. 이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요. 제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보호하고 있는 그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행동이었죠. 저는 류여원 씨가 저에게 숨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말할 생각이 없다면 저도 먼저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류여은 씨는 휴대폰을 들고 계속 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죠. 저는 슬쩍 쳐다보고는 침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 발걸음은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들은 것은 그녀가 바이따 씨의 아이를 갖겠다고 처음 제안했던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한 달 동안 싸웠죠. 이제 그녀는 성공적으로 임신했고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어요. 내일 웨딩 사진 찍으러 가지 마세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에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붓글씨로 크게 웨딩 사진기라고 적어 놓았죠. 류여은 씨가 왜 웨딩 사진을 찍는 것을 취소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실 저는 더 이상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웨딩 사진을 찍는 것을 취소할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그녀의 요구는 오히려 제가 수고를 덜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사진작가에게 전화해서 취소하겠다고 말할게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류여은 씨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녀는 제가 이유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의 모든 단계는 제가 꼼꼼하게 계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웨딩 사진작가도 최고의 웨딩 사진을 얻기 위해 거액을 들여 섭외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말한 후 제가 그렇게 평온하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류여은 씨는 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취소할 필요 없어요. 바이따 씨가 평생 결혼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저와 웨딩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미 결혼한 것처럼요. 그녀는 앞으로 어떤 후회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내일 바이따 씨와 함께 웨딩 사진을 찍으러 가세요. 나중에 우리끼리 다시 웨딩 사진을 찍으면 되니까요. 류여은 씨는 마치 돈을 뭐 먹을까라고 묻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마치 한 달 전에 바이따 씨를 위해 인공수정을 하겠다고 통보했을 때처럼요. 겉으로는 상의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저 저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뿐입니다. 제 눈은 아래로 향했고 마음속의 비웃음을 감추었습니다. 나중에도 그녀는 모를 겁니다. 제가 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는 날이 1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가볍게 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침실로 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결혼하지 않을 테니까 류여은 씨가 누구와 웨딩 사진을 찍든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류여은 씨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간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녀가 준비해둔 변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바이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류여은 씨는 마음속의 의심을 모두 지우고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 류여은 씨는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신으면서 당부했습니다. 웨딩 사진을 찍고 나면 저와 바이따 씨는 며칠 동안 여행을 갈 거예요. 바이따 씨가 늘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 했어요. 제가 함께 가려고요. 결혼식은 간단하게 진행해요. 저는 리허설이나 장식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세요. 저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저는 빵을 한 입 빼어 물고 다시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하죠. 이 결혼식에는 웨딩 사진도 없고 하객도 없고 사회자도 없고 신랑도 없을 겁니다. 류여은 씨는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우리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요. 당신이 늘 가고 싶어 했던 거 기억나요? 만약 예전 같았더라면 류여은 씨가 먼저 신혼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즉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녀와 함께 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늘 싫다고 했습니다. 여행은 너무 피곤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지금 저는 빵을 먹는데 집중할 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류여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해요. 라는 말만 남긴 채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집어 들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웨딩 사진기라고 적힌 날짜에 굵게 칠했습니다. 앞으로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김에 낡은 앨범에는 사진이 5장도 채 들어있지 않았고 고장난 영사기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커플 용품들이 눈에 띄었다. 5년 동안 함께하면서 집안의 모든 물건은 내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라서 텅 빈 방을 따뜻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류여은 씨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많았다. 그녀는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나는 독립적인 개인이니까 커플 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느낌이 그녀를 묶어두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이런 물건들을 남겨두면 그녀를 더 불편하게 만들 뿐일 테니 지금 당장 정리해서 우리 사이의 모든 추억을 지우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다음 한 주 동안 류여은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알고 있었다. 어쨌든 바이따 씨는 모든 것을 SNS에 공유하니까 모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온천에 가고 바다를 보고 햇볕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의 SNS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류여은 씨를 보았다. 알고 보니 그녀도 평범한 여자들처럼 사랑에 빠져 즐겁고 낭만적일 수 있었다. 단지 내 앞에서만 표현할 수 없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대충 훑어보고 빠르게 넘겼다. 며칠 동안 나도 쉴 틈이 없었다.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며칠이나 걸려서 정리해야 했다. 그런 다음 시간을 내어 집에도 다녀왔다. 부모님께 곧 연구실에 들어갈 예정이며 앞으로 한동안 외부와 연락이 끊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너와 류여은 씨가 곧 결혼하는데 나중에 둘이 떨어져 지내는 거 아니냐.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잡고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하셨다. 너와 류여은 씨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는 내가 연구실에 들어가면 류여은 씨가 동의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그녀가 파혼하고 너와 헤어질 수도 있어?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내가 류여은 씨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모두 지켜보셨다. 프러포즈하기 전에 그들은 내가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그녀를 바꿀 수 있고 그녀가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도 동의하셨던 것이다. 이제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내가 연구실에 들어가면 류여은 씨가 동의하지 않고 파혼하고 나와 헤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상처받을까봐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파혼을 원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는 부모님께 파혼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류여은 씨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았다. 그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연구 분야에 계속 헌신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내가 후회하지 않으면 된다고 어깨를 토닥이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진천에게 전화해서 정리해둔 물건들을 버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거실에 가득 쌓인 종이 상자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 버리고 나니 방이 갑자기 텅 비어버렸다. 진천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내가 진짜로 할 줄은 몰랐네.
난 그날 내가 파혼한다고 말한 게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내가 널 얼마나 오랫동안 류여원 쫓아다니는 걸 봐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나에게 맥주 한 캔을 던져주고 자기도 하나 땄다. 이제 곧 떠나야 하니까 나는 털어놓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진천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 류여원 씨가 바이따 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진천은 나와 류여원 사이의 모든 것을 지켜봐왔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진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국 결혼 전에 내게 엿을 먹이네. 게다가 내 동의까지 구하려고 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누가 알겠어. 그녀는 바이따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고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줘야 한다고 했어 라고 말했다. 진천은 화를 내며 그럼 너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 아니냐? 그녀가 무슨 자격으로 너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라고 따졌다.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곧 그녀를 떠날 테니까. 카운트다운 5일째 되는 날, 나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전에는 류여원 씨 곁에 있고 싶어서 교수님의 연구 제안을 거절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동료들은 내가 사직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왜 사직하는 거예요, 진 선생님? 며칠 전에 결혼 턱 돌리셨잖아요. 설마 집에서 살림만 하는 남편이 되려는 건 아니시죠? 선생님 부인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동료들은 농담을 던졌다. 나는 물건을 안고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결혼은 취소됐어요. 문을 열고 나가자 류여원 씨와 바이따 씨가 일주일 만에 나타났다. 류여원 씨는 내 손에 짐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그거 다 뭐예요? 나는 재빨리 핑계를 댔다. 전부 안 쓰는 것들이라서 가져가려고요. 류여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둘러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7주일 만에 왔는데 방에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죠? 라고 물었다. 나는 짐을 들고 침실로 들어가면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했을 뿐이야. 류여원 씨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바이따 씨가 말을 끊었다. 진 선생님, 지난 며칠 동안 류여원 씨가 저와 여행하느라 고생했는데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웨딩 사진도 같이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두 분께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잘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앞으로도 신세를 질 일이 있을 텐데 진 선생님께서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어쨌든 내가 임신 진단 결과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류여원에게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와 의미 없는 논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닷새만 기다리면 더 이상 류여원 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떠나는 데 집중하고 싶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바이따 씨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 선생님, 혹시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니시죠? 두 분이 곧 결혼하실 텐데, 하지만 바이따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류여원 씨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가리켰다. 바이따 씨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뿐이잖아.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게다가 당신은 남자인데 왜 그렇게 옹졸하게 구는 거야? 꼭 가야 해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류여원 씨는 이미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웠다. 결국 나는 류여원 씨에게 끌려갔다. 식당에 도착해서 종업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할지 물었다. 나는 메뉴를 훑어보았고 곧 류여원 씨가 입을 열었다. 기름기가 많거나 매운 음식은 빼주세요. 그리고 모든 음식의 고수는 넣지 말아주세요. 음식이 나오자
류여원 씨는 바이따 씨에게 음식을 챙겨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큰 새우 접시를 내 쪽으로 밀었다. 바이따는 지금 해산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건 당신에게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랍스터를 바라보며 갑자기 식욕을 잃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는 해산물을 먹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정말 웃기다. 5년 동안 사귀면서 류여원 씨는 내가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지만 바이따 씨가 꺼리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다. 심지어 고수를 먹지 않는다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류여원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쳐다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드물게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몇 가지 음식을 더 주문했다. 하지만 이 식사에서 나는 젓가락을 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컵에 담긴 물만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자 팀장 누나에게 전화가 왔다. 아제씨,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셔서 전화드렸어요. 실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연구실 첫 번째 실험은 보안 프로젝트라서 2년 동안 외부와 연락이 끊길 수도 있어요. 나는 앞에서 함께 걷고 있는 류여원 씨와 바이따 씨를 바라봤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류여원 씨는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내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다. 확인했어요. 팀장 누나는 확인 답변을 듣고 안심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잘 됐네요. 선생님께서는 아제씨가 부인과 헤어지기 어려워할까 봐 걱정하셨거든요에 나는 시선을 거두고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결혼은 취소됐어요. 저는 떠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뒤에서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떠난다고? 류여원 씨가 바이따 씨를 차에 태워주고 마지막 말을 듣고 되물어왔다. 나는 그녀가 앞부분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친구가 곧 떠나거든요. 류여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카운트다운 4일째 되던 날, 류여원 씨는 자신과 바이따 씨의 웨딩 사진을 가져왔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바이따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액자를 들고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웨딩 사진 다 나왔어. 가지러 갔더니 직원분이 우리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물을 가지러 나왔다. 류여원 씨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내가 꽤 오랫동안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그녀와 바이따 씨가 여행하는 일주일 동안 그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상황이 그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영상통화에서 바이따 씨는 여전히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결혼 준비에 지쳐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카운트다운 2일째 되던 날, 나는 연구실에 들어갈 때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미리 약을 처방받았다. 뜻밖에도 방금 산부인과 검진을 마친 류여원 씨와 바이따 씨를 만났다. 류여원 씨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바이따 씨가 끼어들었다. 그는 내 앞으로 걸어와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다. 진재 씨, 류여원이 임신한 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데려가겠습니다. 절대로 당신과 류여원 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류여원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그래요?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당신도 알게 됐으니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 안심하세요. 지금은 아기가 너무 어려서 우리 결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제가 한 달 전에 저였다면 분명 화를 내고 무너져 내리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었나
류여원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정도로 부족했나 자책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겪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녀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류여원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그러니 그들도 더 이상 저를 막으려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조용히 그들을 한번 쳐다봤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약을 들고 떠나려고 했다. 떠나는 날이 가까워졌으니 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했다. 그들은 내가 그렇게 침착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특히 류여원 씨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내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한 달 동안 임신 문제로 난리를 피웠는데 이제 소식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류여원 씨는 불안감을 느꼈다. 내가 계단에 다다랐을 때 바이따 씨가 쫓아와 내 소매를 잡았다. 이때 류여원 씨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바이따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진재 씨, 당신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게 될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식을 올리다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와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려고 했다. 예상치 못하게 힘을 주자 그가 몸을 기울여 넘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도왔다. 하지만 손을 놓기도 전에 뒤에서 분노에 가득 찬 질책이 들려왔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류여원 씨가 달려왔고 바이따 씨는 즉시 억울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냥 진재 씨에게 아량이 넓으시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류여원 씨는 바이따 씨의 말을 듣고 즉시 얼굴이 굳어졌다. 진재 씨, 당신이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당장 바이따 씨에게 사과해요. 그녀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 것을 듣고 나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과하라고요? 당신이 직접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누가 사과해야 하는지 나는 류여원 씨가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섣불리 내가 바이따 씨를 계단에서 밀려고 했다고 단정지을 줄은 몰랐다. 바이따는 환자잖아요. 그가 어떻게 스스로를 해칠 수 있겠어요. 바이따 씨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됐어, 여원아. 진재가 화가 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한 것도 당연해. 우리 가자. 하지만 류여원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안 돼, 오늘은 꼭 사과를 받아야겠어.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사과할 수 없어. 내 잘못이 아닌 일에 사과할 수 없어. 바이따 씨는 계속 질질 끌면 류여원 씨가 정말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까 봐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아픈 척했다. 류여원 씨는 그의 모습을 보고 즉시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서둘러 바이따 씨를 부축해서 병원을 찾아갔다. 나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했고 5년 동안 함께 모든 것을 겪었지만 류여원 씨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다. 다행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류여원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픈 바이따 씨를 돌보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리해둔 짐을 연구실로 보냈다. 남은 것은 배낭 하나뿐이었다. 그날 저녁 류여원 씨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었다. 바이따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는 환자인데 왜 그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못해? 왜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따지는 거야? 양보라고? 나는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고 생각한다. 원래 내 것이었던 턱시도와 사진작가를 그에게 양보해서 웨딩 사진을 찍게 했고 곧 아내가 될 여자를 양보해서 그의 아이를 갖게 했다. 이제 류여원 씨 곁에 앉는 자리까지 그에게 양보해야 하는 걸까? 류여원 씨는 붉은색으로 크게 원이 쳐진 달력을 흘끗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많이 누그러졌다. 그래. 내일이 결혼식이니까 더 이상 너와 싸우지 않을게. 결혼식이 끝나면 바이따 씨에게 사과하러 가도록 해. 그런 다음 우리 신혼여행 가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류여은 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방에 결혼 준비를 위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사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류여은 씨의 전화가 울렸다. 상대방은 바이따 씨였다. 유여은 씨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다. 잠깐만 기다려요. 지금 바로 나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유여은 씨는 황급히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바이따 씨 상태가 안 좋대요. 제가 가서 봐야 해요. 결혼식 전에 돌아올게요. 내일 아침 꼭 저를 기다려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 드디어 튀어나왔다. 헤어지자, 류여은.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내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으로 흩어졌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다. 나는 밤부터 새벽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둠에서 새벽으로 변하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울리면서 알림이 떴다. 비행기 탑승 시간 3시간 전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가서 챙겨둔 배낭을 들었다. 펜을 꺼내서 달력에 크게 X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류여은. 헤어지자. 나는 달력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다. 배낭을 메고 택시를 잡으러 공항으로 향했다. 안녕. 류여은. 반대편에서는 유여은 씨가 바이따 씨의 상태가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병원을 나섰다. 가는 길에 진택에게 문자를 보냈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 자신은 이미 호텔로 향하고 있다고 물었다. 하지만 유여은 씨가 차에 탈 때까지도 진택에게서는 답장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고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했지만 가장 최근의 메시지가 보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여은 씨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다시 훑어보았다. 화면은 거의 흰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끔 진택이 오늘 뭐 먹을지 물어보거나 결혼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는 메시지가 있었다. 하지만 유여은 씨는 매번 간단하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아무거나. 알았어. 당신이 결정해. 진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매일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보름 동안 그들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유여은 씨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왜 그동안 나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지? 그녀는 바이따 씨에게 인공수정을 하겠다고 알렸을 때 그의 눈빛에 가득했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떠올렸다. 20회가 넘는 시간 동안 그녀가 그의 얼굴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표정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말에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도 처음 보았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인공수정에 반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마치 보름 전 그녀가 진택에게 인공수정을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진택은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거의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유여은 씨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졌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한편으로는 최근 결혼 준비로 바빠서 진택이 피곤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기사에게 속도를 더 내달라고 부탁했다. 유여은 씨는 휴대폰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여은 씨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를 에워쌌다. 유여은 씨의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서둘러 달려온 딸을 바라보며 왜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았니? 라고 물었다. 친구들도 신랑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맞아. 왜 신랑은 안 보여? 신부가 아직 드레스를 갈아입지 않은 거야.
유여은 씨는 그들도 진택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다. 어젯밤 떠나기 전에 분명히 아침에 결혼식장으로 바로 오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 먼저 예식장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까? 유여은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택 씨는 분명 예식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비할 게 많으니까 말을 마치고 그녀는 예식장으로 향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서야 결혼식이 어느 예식장에서 열리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택은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도 몰랐다. 그렇지 않았다면 로비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유여은 씨는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다. 진택 씨가 결혼식 예약한 예식장이 어디죠? 직원은 등록부를 뒤적거리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진택 씨는 3번의 식장을 예약하셨습니다. 유여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무 걱정했나 보네.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 거야? 신혼여행에 가서 진택 씨에게 깜짝 선물을 줘야겠다. 이 결혼을 위해 그가 한 모든 것에 보답해야지. 하지만 곧 직원은 등록부 마지막 메모란을 확인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진택 씨가 보름 전에 예약을 취소했는데요.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하셨어요. 직원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강타했다. 유여은 씨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무슨 결혼식이 취소됐다고요? 유여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다. 취소될 리가 없어. 그가 프러포즈했을 때 그의 얼굴에서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을 봤어. 그가 어떻게 결혼을 취소할 수 있어? 주변에서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들도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걸까? 직원은 다시 한번 확인했고 진택이 결혼식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애써 화를 억누르고 있었다. 유여은 씨는 곁에 있던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진택 씨 왜 그래? 결혼 날짜까지 정해놨잖아. 오늘 그는 오지도 않고 결혼식을 취소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딸의 얼굴에 충격받은 표정이 가득한 것을 본 유여은 씨의 어머니는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진택과 딸이 20년 동안 알고 지냈고 모두가 그가 여의에게 헌신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심하고 딸을 그에게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결혼 당일에 진택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보름 전에 결혼식을 취소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장 전화해봐. 아직도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봐. 유여은 씨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 휴대폰을 꺼내 진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자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때 진택은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차가운 기계음만 울릴 뿐이었다. 유여은 씨는 점점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오늘은 연락이 닿지 않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으로 향했다. 마음속에는 아직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진택이 집에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액자에는 그녀와 진택의 희귀한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는 항상 그 사진을 소중히 여겼어. 매일 조심스럽게 닦고 또 닦았는데 뿐만 아니라 욕실에 있던 면도기와 옷장 안에 있던 그의 옷, 진택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유여은 씨는 갑자기 그녀와 기백달이 함께 여행해서 돌아왔을 때 집이 훨씬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녀는 깨닫기도 전에 탁자 위에 있던 액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무언가 부족하다는 막연한 느낌만 받았을 뿐이었다. 진택이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진택은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물건과 그들 사이의 추억을 모두 지워버렸던 것이다. 심지어 자신마저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유여은 씨는 눈을 깜빡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도대체 그는 어디로 간 걸까?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그녀의 시선은 집 안을 쉴 새 없이 훑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글자가 적힌 달력을 발견했다. 그녀는 황급히 달려가 달력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5글자뿐이었다. 헤어지자. 그 순간 유여은 씨는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일이었다. 이제 드디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진택은 정말로 그녀와 헤어지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오늘은 그들이 결혼해야 하는 날이 아니었던가? 유여은은 그가 지난 20년 동안 간직해온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유여은은 진택이 떠나기 전에 지었던 지나치게 침착한 표정을 떠올렸다. 마치 그녀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기백달을 만나러 병원에 가느라 바빴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다. 문을 닫을 때 소파에 앉아있던 그의 눈빛을 잠깐 본 적이 있었다. 다가올 결혼식에 대한 기쁨도 기백달을 만나러 가는 그녀에 대한 분노도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은 잔잔한 물결과 같았다. 알고 보니 어젯밤 진택이 하고 싶었던 말은 헤어지자는 말이었던 걸까? 유여은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생각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탁자 위에 놓인 전화가 계속 울렸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진택이 자신과 헤어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미 보름 전에 결혼식을 취소했다고 했다. 보름 전, 유여은은 갑자기 자신이 인공수정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 떠올랐다. 그날, 그녀는 다시 한번 인공수정을 제안할 계획이었고, 그녀는 진택을 설득해서 동의하게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기백달이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녀는 임신했다는 소식에 정신이 나갔다. 그녀는 서둘러 통화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난 보름 동안의 기억들이 점차 또렷해졌다. 웨딩 촬영을 취소하고 기백달과 여행을 떠나고 진택은 항상 이 모든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틀림없이 그녀에게 화를 냈을 텐데. 유여은은 불안감을 느꼈고 동시에 혼란스러워졌다. 알고 보니 그때부터 그는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는 분명히 기백달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한 것뿐인데 왜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 처음에는 그에게 숨기고 인공수정을 했던 것은 인공수정이 쉽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인공수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기백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첫 번째 시도를 진행했다. 그녀는 동시에 수정과 진택을 설득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보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어 첫 번째 시도에 성공해 버렸다. 이로 인해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그녀가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명히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그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결혼식 전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걸까? 유여은은 진택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헤어지자는 말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다. 보름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헤어짐 뒤라는 두 글자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지난 15일 동안 유여은을 향한 20년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유여은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그녀의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저편에서 2시간 동안 비행한 끝에 진택은 마침내 경성에 도착했다. 이륙 전에 사형이 메시지를 보내 자세한 주소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마중 나올 사람을 보냈다고 했다.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은 많다. 나는 여러 번 두리번거렸지만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사형에게 전화를 걸어 마중 나온 사람이 도착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형. 뒤돌아보니 한 소녀가 밝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나는 이 소녀를 바라보며 어렴풋이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누가 그녀의 촉촉한 입술이 따뜻한 내 손바닥에 닿았다. 우리 둘 다 굳어버렸다. 나는 마치 뜨거운 물건을 만진 것처럼 즉시 손을 움츠렸다. 진소주는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고 그녀의 귓불이 붉게 물들었다.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지 않고 뭐 하고 있어?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갔다. 5년 만에 만난 선생님의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몇 가닥 보였다. 옛날에 선생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유여은 씨를 따라 떠났던 기억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선생님은 나를 바라보셨다. 그분이 가장 기대했던 제자이자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수많은 말들이 한숨으로 변해버렸다. 왔으면 열심히 실험이나 같이 해야지. 나는 마음속의 감정을 억누르고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진소주에게 나를 데려가 기숙사에 짐을 풀라고 손짓하셨다.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배낭을 내려놓고 침대에 엎드렸다. 한숨을 쉬니 몸이 편안해지는 듯 했다. 어젯밤부터 비행기에서 2시간밖에 자지 못해서 너무 피곤했다.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쏟아졌다. 짐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유여은 씨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진택 씨, 어디 갔어요? 유여은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계를 보니 잠시 잠들었던 것 같다. 깨어난 후의 불쾌함과 여행의 피로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났다. 달력에 뻔히 써놨잖아. 우리 헤어졌다고 나는 생각 없이 내뱉었다. 유여은 씨는 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자 더욱 화를 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헤어지고 싶다면 이유라도 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결혼식 날 나를 버려두고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만 남겼잖아요.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 유여은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먹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와 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식 날 버려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나와 20년이나 함께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떠날 수 있어요? 이때 나는 계속 잠만 자고 싶었고 더 이상 유여은 씨와 다투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칭소혜의 아이를 임신했잖아.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전화 너머는 잠시 조용해졌고 나는 거의 다시 잠들 뻔했다. 갑자기 유여은 씨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진 채 들려왔다. 그럼 당신은 아이 때문에 나와 헤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의 얄팍한 관계에 불을 지핀 뇌관과 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지난 반년 동안 그녀도 그렇게 부드러운 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헤어지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였다. 유여은 씨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헤어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요.
만나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다. 헤어지는 것은 결혼과는 다르다. 양쪽 모두 동의할 필요가 없다. 한쪽만 헤어지기로 결심하면 이 관계는 끝이 난다. 마찬가지로 나는 진정한 옛 친구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평화롭게 헤어지면 된다. 서로에게 약간의 체면을 남겨주면서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 통화 기록을 열어 유여원 씨의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 목록에 추가했다. 위챗을 열어보니 그녀에게서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내가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계속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다. 유여원 씨의 메시지는 지난 한 달 동안 받은 메시지 양보다 몇 배는 더 많았다. 나는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대충 훑어보고 그녀도 수신 거부 목록에 추가했다. 그런 다음 휴대폰을 옆에 놓고 이불을 끌어덮고 다시 푹 잠들었다. 유여원 씨는 전화가 끊기자 잠시 멍해졌다. 그가 먼저 전화를 끄는 것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왜 전화를 끄는 거지? 그녀는 여전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유여원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차가운 신호음이 울려 퍼져나올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그녀는 다시 문자를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유여원 씨는 빨간색 느낌표를 보았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지만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유여원 씨는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그가 자신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한 걸까? 예전에는 아무리 화가 나도 진택은 한 번도 그녀를 차단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당황했고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랐다. 정말 아이 때문인 걸까?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설명했잖아. 층소에는 암에 걸렸고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고. 왜 진택은 이해하고 지지해주지 못하는 걸까? 분노가 가라앉자 유여원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진택과 헤어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마저 끊겨버렸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그를 찾을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와중에 유여원 씨는 그의 좋은 친구, 진천을 떠올렸다. 예전에 친구들과 모였을 때 진택이 그녀를 진천의 집에 데려갔던 적이 있었다. 그녀는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하고 찾아갔다. 진천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지쳐서 달려온 유여원 씨를 보았다. 진천은 항상 그의 친한 친구의 뒤에서 졸졸 따라다녔지만 보답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택이 결혼을 취소한 이유를 듣고 유여원에 대한 진천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는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유여원이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과거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는 비꼬는 말투로 내 친한 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아니신가? 여긴 어쩐 일로 오셨소? 라고 말했다. 진천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유여원 씨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빨리 진택의 소식을 알고 싶었다. 저희 룸메이트 남친, 몸으로 갚은 은혜는 어떠신가요? 진천은 그녀를 노려봤다. 예전에는 진택이 항상 그녀 곁에 있을 때 그녀는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었다. 헤어지고 나니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었다. 진천은 말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고 했다. 유여원 씨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문을 막았고 진천은 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손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유여원 씨는 아픔에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녀는 손을 감싸쥐고 고통을 참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굳게 결심하고 물었다. 그 사람 어디에 있어요?
진천은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서 왜 진택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유여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친구들도 그녀가 임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게다가 그녀와 진천은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다. 유여은 씨는 진택에게 수없이 말했던 이유를 다시 말했다. 기백달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갚을 게 있어서 그의 아이를 낳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 주소 알려주세요. 가서 설명할게요. 진천은 그녀의 변명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 아택의 주소를 알고 싶다고? 꿈깨. 그녀가 그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택도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었잖아. 왜 그에게는 은혜를 갚지 않는 거야? 유여은 씨는 굳어버렸다.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진택도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그가 그녀를 언제 구했지? 그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해봐요. 그가 날 언제 구했어요? 진천은 그녀가 그런 중요한 일까지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더욱 안타까움을 느꼈다. 눈앞의 여자를 경멸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정말 복도 많네. 잊을 게 많기도 하다. 6년 전 섣달 금음날 밤에 있었던 중요한 일까지 잊어버리다니. 그때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이제는 내 친구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다. 진천은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진택은 유여은 씨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왔고 6년 전 위험했던 그날 밤까지. 그는 그 모든 이야기와 심지어 진택이 입원했을 때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며 분노를 쏟아냈다. 유여은 씨는 어떻게 진천의 집을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몽롱한 상태에 빠진 듯 주변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빛이 들어올 곳이 없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그날 밤 분명히 진천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생각했다.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만약 진천의 말대로 정말 진택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면 지난 시간 동안 그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손을 떨면서 배를 감쌌다. 어쩌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걸지도 모른다. 유여은 씨는 즉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그날 밤 진천이 그녀를 구했는지 아니면 진택이 구했는지 확실히 해야 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그날 밤 일어났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사람은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좁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는 몸에 닿는 남자의 거친 손길과 허리에 닿는 차가운 칼날의 감촉을 느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더 이상 내일의 햇빛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검은 그림자가 달려들어 덮쳤다. 그녀는 한쪽에 웅크리고 몸을 덜덜 떨었다.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극도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기절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진천의 모습을 보았다. 당연히 진천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천의 말에 따르면 진택이 그녀를 구해주었다고 했다. 단지 그때 그는 어떤 남자에게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해서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퇴원해 있었다. 진택은 은혜를 갚으라고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진천에게 말했다. 또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그는 그녀를 위해 20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갚아야 했다. 유여은 씨가 떠나려고 하자 진천은 불안한 상태로 그녀를 붙잡으려고 했다. 류여은, 지난 반년 동안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유여은 씨의 머릿속에는 진택의 모습만 가득했다. 항상 그녀의 뒤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묵묵히 따라다니던 사람. 함께 있을 때마다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해주던 사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때 그녀가 진택 곁에 있기로 한 것은 단순히 그의 감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많은 감정을 쏟지 않았다. 나중에 5년 동안 함께 밤낮으로 지내면서 그녀는 그의 배려와 세심함에 감동했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부터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유여원 씨는 진천을 바라보며 차갑고 냉담한 눈빛을 보냈다. 다시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당신과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날 유여원 씨는 수술을 예약해서 뱃속에 아이를 지웠다. 진천의 가족은 소식을 듣고 병원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며 병원이 외아들을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여원 씨의 서명이 적힌 확인서가 분명히 있었다. 병원에서는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진천의 가족을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유여원 씨는 더 이상 진천의 가족과 관련된 어떤 일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진택의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진천의 집으로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가 말하지 않을 때마다 유여원 씨는 그의 집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렸다. 며칠 동안 진천은 정말 귀찮았고 마침내 진택은 연구실에 갔다 오고 대답했다. 성도에서 떠났다고만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실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다. 유여원 씨와 진택은 같은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녀는 그의 선생님을 떠올렸다. 옛 친구들에게 여러 번 물어본 끝에 그녀는 진택의 선생님이 경성에서 연구실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택이 그 연구실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유여원 씨는 직감적으로 그가 경성에 있다고 느꼈다. 유여원 씨는 비행기 표를 사서 즉시 경성으로 향했다. 옛 친구가 알려준 주소를 바탕으로 유여원 씨는 연구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때 첫 번째 실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연구실은 문을 닫지 않았다. 그래서 유여원 씨는 마침 밖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붙잡고 진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매우 놀랐다. 연구실 주소를 아는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어떻게 성도를 떠나자마자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는 거지?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보니 나를 찾아온 사람은 유여원 씨였다. 그녀의 모습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걱정했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졌다. 유여원 씨는 참지 못하고 진택의 손을 잡았다. 왜 나랑 헤어졌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찾았는지 알아요. 진택은 유여원 씨를 보고 놀랐다가 그녀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그녀의 손을 피하지 못했다. 유여원 씨는 그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조금 기뻐했다. 어쩌면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났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에게 설명하면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곧 유여원 씨의 아름다운 상상은 무너졌다. 그는 재빨리 반응하여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얼굴은 조금 짜증스러워 보였다. 여기에는 왜 왔어요? 유여원 씨는 그가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아재, 당신에게 사과하러 왔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유여원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잘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태도는 하나뿐이에요. 헤어지자. 당신이 어떻게 내 주소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내일 실험을 시작해야 해요. 조용히 실험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돌아가세요. 진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유여원 씨는 자신의 태도가 이전에 진택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 가차없이 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시간을 내서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상해줄 용의가 있었다. 아재, 나는 진천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5년 동안 함께하면서 진택은 처음으로 유여원 씨에게서 좋아한다 이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5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감정 때문에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헛된 말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흘끗 쳐다봤다. 그 눈빛은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하면서 웃기지도 않아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그녀와 얽히고 싶지 않아서 몸을 돌려 연구실로 돌아갔다. 내일은 실험 첫날이라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았다. 등 뒤에서 유여은 씨가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유여은 씨는 연구실 근처 호텔을 잡아서 머물렀다. 그녀는 진택이 계속 연구실에만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여은 씨는 결국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물었다. 마침내 그녀는 실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험이 끝나기 전에는 연구실에 있는 누구도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유여은 씨는 다급하게 물었다. 실험이 언제 끝나죠? 경비원은 예상대로라면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유여은 씨는 멍하니 성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집에 돌아와 넓은 침대에 누웠다. 지난 5년 동안 함께했던 이 집이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 아프거나 물을 마실 때, 약을 먹을 때 그녀 곁에 있어줄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녀가 늦게 귀가했을 때 불을 켜놓고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다. 유여은 씨는 몸을 웅크렸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지 그녀는 잠이 들어 있었다. 꿈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은 없었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와 진택은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혼인신고를 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두 사람은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가는 곳마다 두 사람의 사진을 남겼다. 유여은 씨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진택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익숙한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만 들려왔다. 유여은 씨는 베개를 만졌다. 베개는 흠뻑 젖어 있었다. 헤어짐에 대한 굳은 결심과 과거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오해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았고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온몸이 몽롱한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달력 위에 붉은 글씨로 쓰인 헤어짐 뒤라는 두 글자에 닿자 유여은 씨는 점차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진택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가 1년 6개월 동안 연구실에 있어야 한다고 해도 그녀는 기다릴 용의가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진택은 항상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그녀도 진택의 발걸음을 따라갈 용의가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진택에게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유여은 씨의 눈빛이 점점 굳건해졌다. 그녀는 진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2년 후 성도 공항, 그녀는 짐을 밀고 미소를 지으며 앞장서서 깡충깡충 뛰는 밝은 모습을 뒤따랐다. 가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며 주변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실의 첫 번째 실험이 예상외로 2년이나 걸렸지만 다행히 최종 결과는 완벽했다. 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2달 동안 휴가를 주셨다. 마침내 그는 성도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나는 약간 감개무량했다. 이 도시를 떠난 지 2년이 되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내 시선이 앞에 있는 활기찬 진요서의 모습에 다차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것이다. 2년 전과는 달리 그때는 혼자 떠났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다. 돌아오자 여전히 내 뒤에 있는 나를 보며 진요서가 서둘러 나에게 달려왔다. 오빠, 빨리.